마지막 질문 B는 강점과 1차적으로 관련이 없는 유일한 질문이다. 부하들, 특히 머리가 좋고 야심만만한 부하들은 강력한 보스를 닮으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조직에 대해 강력하지만 기본적으로 부패한 최고 경영자보다 더 타락할 수도 있고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은 혼자 하는 일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고 잘 운영할지도 모른다. 심지어 조직에 속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는 직위라면 괜찮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배치되면 그는 파괴적인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강력하지만 기본적으로 부패한 사람에 대해 검토할 때 바로 그런 약점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타당성을 검토해야만 한다. 인간성과 고결한 인격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룩하지 못한다. 반면 그것들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을 망치고 만다. 그러므로 부패했다는 약점은 성과를 올리는 능력과 그 사람의 강점의 제약 요소로서 끝나지 않고 그런 약점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서 자격 미달이 된다. 4.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는 강점을 확보하려면 약점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다. 역사상 위대한 지휘자로서 자기중심적이고 자부심이 강하면서 거울에 나타난 자기 얼굴에 도취되지 않았던 인물은 없다. 마찬가지로 온몸의 세포 하나까지 대통령 또는 총리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정치인은 위대한 정치가로서 세인들에게 기억될 것 같지가 않다. 그는 기껏 능력 있고 아마 매우 능력 있고 제 몫을 하는 정도의 정치가에 머무르고 말 것이다. 그 이상의 정치가가 되려면 세계가 또는 최소한 한 국가가 진정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자기가 권좌에 올라야만 제대로 돌아간다고 믿을 만큼 자부심이 충만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만약 필요한 것이 위기 상황 하에서의 지휘 능력이라면 벤저민 디즈레일리나 프랭클린 루스벨트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받아들여야만 하고 그 두 사람이 가진 약점, 즉 오만한 성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 정말이지 자신의 몸종에게 위대한 인물로 비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웃음거리가 될 사람은 바로 몸종이다. 몸종들은 위대한 인물이 지닌 별 의미 없는 모든 기질들, 즉 한 개인의 역사의 요청을 받아 그 구체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데는 전혀 관계없는 모든 기질들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된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것이다. 이 사람은 한 가지 중요한 분야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강점은 맡은 바 업무에 적합한가? 만약 그가 이 분야에서 탁월한 성적을 올린다면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가? 그 대답이 그렇다라면 최고 경영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임명할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둘만 모이면 우수한 사람과 같은 성과를 올린다고 착각하는 일이 거의 없다.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는 평범한 두 사람이 평범한 한 명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을 물론 안다. 평범한 두 사람은 그저 각기 다른 사람이 갈 길에 끼어들 뿐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는 능력이란 성과를 올리는데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걸 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에 대해 절대로 언급하지 않지만 어떤 한 가지 과업을 잘하는 사람에 대해 항상 거론한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는 그 한 가지 과업에 강점 있는 사람을 찾고 뛰어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는 인사 배치를 할 때 기회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는 무엇보다도 이 사람을 내어줄 수 없다. 이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다. 라는 등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외에는
오직 세 가지 이유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다. 첫째, 사실은 무능한 사람이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세심하게 차단당할 때에만 겨우 희생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 둘째, 혼자서는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무능한 상사를 보필하기 위해 그 강점이 오용되는 사람. 셋째,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해도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해도 그 문제 해결을 늦추는데 그 강점이 오용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세 가지 이유 가운데 어느 것이든 간에 그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은 어쨌든 인사이동을 시켜야 한다. 그것도 즉시 이동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진 강점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파괴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 제3장에서 소개한 최고 경영자의 예를 들어보자. 대규모 소매 연쇄점의 경영자 육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독특한 방법을 구사한 그 최고 경영자는 그 직속 상사가 필수 요원으로서 손꼽는 인재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자리를 이동시키도록 정해두고 있었다. 그는 그것은 저는 수준 낮은 상사 아래에 있습니다. 라거나 또는 제가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둘 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어느 경우든 그런 사람은 빨리 추려낼수록 더 좋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다. 요컨대 충원이 필요한 어떤 직무에는 실적을 기초로 평가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만 한다. 이를 반대하는 모든 주장들, 즉 그는 필수 요원이다. 그 사람은 다른 부서에서는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너무 젊은데 또는 우리는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배치한 적이 없는데 등의 구차한 변명으로 일축해야 한다. 직무에는 최적임자가 배치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 실적으로 능력이 증명된 사람을 그것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 실적으로 능력이 증명된 사람은 그것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은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조직을 창조할 뿐 아니라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공헌을 유도한다. 반대로 자신의 업무를 언제나 눈에 띄게 잘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 특히 관리자 직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해도 가차없이 이동시키는 것이 최고 경영자의 의무이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이동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면 다른 사람들마저 물들게 된다. 그것은 조직 전체의 차원에서도 매우 불공평한 일이다. 그것은 실적을 올리고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사의 무능 때문에 박탈당하는 부하들에게도 매우 불공평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당사자를 터무니없이 비참하게 만든다. 그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든 말든 간에 자신이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안다. 부적합한 직무에 근무함으로써 그로부터 오는 압력과 긴장 때문에 서서히 파괴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비밀리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일본의 종신고용 제도나 서구 각국의 공무원 제도는 어떤 사람이 무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사이동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대한 실수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마셜 장군은 뛰어난 업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휘하의 지휘관은 즉각 이동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마셜의 설명에 따르면 그런 사람을 계속 지휘관 자리에 두는 것은 지휘관으로 있는 그 사람 밑에 명줄을 달고 있는 군인과 국가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마셜은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대신할 인물이 없다라는 말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당신이 알았다는 사실이야. 그를 대신할 사람을 어디에서 데려올 것인지는 그 다음 문제야. 게다가 마셜은 어떤 사람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결과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임명한 사령관의 문책이라고 강조했다.
마셜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아는 단 하나의 사실은 이 자리가 그 사람에게 맞지 않다는 것뿐이다. 이는 그 사람이 다른 직무에도 적임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 사람을 임명한 것은 나의 잘못이었으므로 이제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는 것도 내가 할 일이다. 전체적으로 마셜 장군은 강점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1930년대에 그가 처음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올랐을 무렵 미군에는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을 만한 젊은 장군들이 없었다. 마셜이 제2차 세계대전을 떠맡을 미래의 장군들을 선발해 훈련시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승진할 가능성이 없는 초급 장교에 지나지 않았다. 아이젠하워는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는데 심지어 그마저도 1930년대에는 겨우 소령에 불과했다. 그러나 1942년까지 마셜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가장 유능한 1단의 장군들을 양성했다. 부적합한 장군들은 거의 없었으며 이류급도 극히 드물었다. 이런 성과 군 역사상 최고의 교육적 위협은 리더십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특성. 예컨대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 프랑스의 드골 장군, 미국의 메가더 장군 같은 지휘자들이 보여준 인간적 흡인력 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자신감과 같은 성격적 속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인물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였다. 마셜을 잊게 한 것은 몇 가지 원칙이었다. 그는 항상 이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점검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면 그가 할 수 없는 것은 문제 삼지 않았다. 예를 들면 마셜은 야심만만하고 우쭐대기를 좋아하지만 전쟁에서만큼은 강력한 지휘관인 패튼 장군을 지켜주었다. 마셜은 패튼이 참모부 장군으로서 그리고 평화시의 훌륭한 직업 군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해 불이익을 당할 때마다 여러 차례 구해주고 배려해 주었다. 그러나 마셜 자신은 개인적으로는 패튼과 같이 돌격만 할 줄 아는 멋쟁이 기마병을 싫어했다. 마셜이 개인의 결함들에 대해 관심을 둔 때는 그것들이 사람의 강점을 10분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뿐이었다. 마셜은 그런 결함들을 그 사람이 맡은 과업과 기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마셜은 아이젠하워 소령이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보완을 위해 1930년대에 그를 일부러 전략 참모 부서에 배치했다. 그 결과 아이젠하워는 전략가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략의 중요성을 존중하게 되었고 따라서 팀 구축가 및 전술가로서 자신의 위대한 강점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었다. 마셜은 항상 최적격자를 골라 임명했는데 해당 자가 현직에서 아무리 필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대개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다른 누군가가 마셜에게 필수 요원을 차출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면 마셜은 우리는 일의 성격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며 군대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런 마셜도 단 한 번 예외가 있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마셜에게 자신의 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원이라고 애원하자 마셜은 워싱턴에 그대로 머물렀다. 그는 유럽 최고 사령관직을 아이젠하워에게 양보함으로써 평생의 꿈을 접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셜은 사람과 관련된 결정은 일종의 도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들이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일로서 말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기초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은 최소한 합리적인 도박이 되는 것이다. 상사는 부하들의 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는 또한 부하들의 경력을 좌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강점을 활용하는 인적자원 관리는 조직 목표의 달성에 있어 필요한 조건 그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도덕적인 지상명령이고 고난과 지위에 따르는 책임이다. 약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리석은 지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상사는 조직에 대해 부하들 개개인의 강점을 가능한 한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권한을 행사하는 부하 개개인에 대해 그들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다. 조직은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한계와 약점에 상관없이 자신의 강점을 통해 이를 성취하도록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은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것이며 정말이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지식 작업의 수와 지식 근로자를 고용할 일자리의 폭은 좁았다. 독일 또는 스칸디나비아 각국 정부의 공무원이 되려면 법학 학위가 있어야만 했다. 수학자는 응모할 자격이 없었다. 달리 말해 지식을 작업에 적용해 생계를 꾸리려는 젊은이가 선택할 수 있는 분야와 일자리는 서너 개밖에 없었다. 오늘날 지식 근로자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지식 작업이 있고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일자리가 있다. (1900년까지)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일한 지식 분야는 여전히 전통적인 직업뿐이었다. 그것은 법률, 의학, 교육, 종교였다. 지금은 문자 그대로 수백 종류의 다른 학문 분야가 있다. 더욱이 실질적으로 모든 지식 분야가 조직 내에서 그리고 조직에 의해 생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물론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능력에 최대로 적합한 지식 분야를 선택하고 직업을 찾으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최근까지 그래야 했던 것과 달리 우리는 자신을 취업 기회가 있는 지식 분야의 업무나 일자리에 더는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다. 다른 한편 젊은이가 자신의 갈 길을 선택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는 그 자신에 대해서나 취업 기회에 대해서나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조직 측면에서는 조직의 최고 경영자가 강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부서 그리고 그들의 부하의 강점을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강점을 기초로 한 사람의 배치는 최고 경영자 자신과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지식 작업의 시대에 있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하다. 상사의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라.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는 무엇보다도 자기 상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기업, 정부기관 또는 기타 어떠한 조직에서나 부하 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상사를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지 않는 지식 근로자를 만난 적이 없다. 사실 이는 매우 쉬운 것이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만이 그 사실을 안다. 비결은 바로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가 자기 상사의 강점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기본적인 분별력이다. 일반적인 이야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부하가 무능한 상사를 밟고 올라서서 승진과 명성을 얻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상사가 승진하지 못하면 부하들도 그 상사의 뒤에서 인사체증에 걸리기 십상이다. 그리고 만약 상사가 무능과 실패로 경질되더라도 유능하고 젊은 차석이 그 자리를 잇는 경우는 드물다. 후임자는 보통 외부에서 영입되고 그와 더불어 자신을 도울 젊은 인재를 데리고 들어온다. 반면 승진이 빠른 뛰어난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만큼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것도 없다. 그러나 그런 분별력은 별도로 하고라도 상사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은 부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열쇠이다. 상사의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부하는 자신이 해야 할 공헌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런 부하의 행동은 상사들의 인정과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부하로 하여금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는 바를 성취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통해 부하는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는 바를 성취하고 완성할 수 있게 된다. 부하는 아첨을 함으로써 상사의 강점을 활용하지는 않는다. 그는 먼저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를 따져보고 그것을 상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식을 갖추어 제시함으로써 상사의 강점을 활용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는 상사도 인간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똑똑한 젊은이는 종종 이것을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상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강점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도 있다. 상사의 강점을 활용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상사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부하 자신의 목표도 달성하게 해줄 것이다. 반대로 상사의 약점을 악용한다는 것은 부하 자신의 약점을 활용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사를 좌절시키고 무능하게 만들고 만다. 그러므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나의 상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정말 잘해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가 성과를 올리도록 하기 위해 내가 도와줄 것은 무엇인가?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는 상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걱정하지 않는다. 부하 직원들은 대체로 상사의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한다. 행정부의 유능한 고위 관료는 자신의 부서에 새로 부임한 정치인 출신 상사에 대해 스스로 개인 교사라도 된 듯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는 상사가 상사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도록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반면 목표를 달성하는 관료는 신임 장관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다. 만약 대답이 의회, 백악관, 그리고 국민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능숙하다라면 그 고위 관료는 신임 장관이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훌륭한 행정 능력과 최고의 정책도 그것들을 추진하는 정치적 수완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쓸모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일단 신임 장관이 휘하의 관료들이 자신을 도울 자세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그는 곧 관료들이 제안하는 정책과 행정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는 상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목표 달성 방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는 상사 특유의 업무 수행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방법이나 습관일 수도 있지만 현실이기도 하다. 단언하건대 세상 사람들을 관찰해본 이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정보 수집 방법과 관련해 사람은 읽는 사람 또는 듣는 사람의 두 부류로 나뉜다. 읽는 사람인 동시에 듣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이다. 재판에 임한 변호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두 경우 모두를 겸한다. 읽는 유형인 사람에게 구두로 보고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 그는 오직 읽고 난 뒤에만 보고자의 말을 듣는다. 반대로 듣는 유형의 사람에게 두꺼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또한 시간 낭비이다. 그는 말로써 보고를 받아야만 뭐가 뭔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복잡한 일들을 정리해 한 장으로 요약한 보고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의견을 제시한 자의 사고 과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거창한 보고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어떤 상사는 매사에 60쪽 분량의 숫자로 된 자료를 보고 싶어 한다. 어떤 상사는 사후에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 초기부터 관여해 자신이 궁극적인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하기도 한다. 정반대로 시기가 무르익기 전에는 아무것도 들으려 하지 않는 상사도 있다. 그 밖에도 매우 많은 부류가 있다. 상사의 강점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려면 항상 무엇보다는 어떻게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무엇이 중요한지 또는 무엇이 옳은지 여부보다는 모두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다른 일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상사의 강점이 진정 정치적인 능력이 필요한 직무에서 발휘되는 정치적 수완이라면 부하는 상사가 처해 있는 상황의 정치적 측면을 먼저 설명해야 한다. 그것은 상사로 하여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새로운 정책과 관련해 그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 대해 전문가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그들을 알고 있다. 따라서 상사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일은 매우 간단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사의 강점 그리고 상사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것은 일을 추진할 때 상사의 약점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식 근로자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사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스스로를 목표 달성 능력자로 만들어라.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들은 강점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업무를 더욱 생산성 있게 만든다. 정부기관, 병원, 기업에 근무하는 내가 아는 대부분의 최고 경영자들은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그들은 상사가 그들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할 것들에 대해, 기업 방침상 허용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 그리고 정부가 금지할 것들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데 시간과 강점을 낭비하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들 또한 여러 가지 제약 요소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고 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많은 일들을 발견한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할 능력이 없음을 불평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앞으로 나가고 또한 실천한다. 그 결과 다른 동료들을 그토록 짓누르는 제약 요소들이 그들에게는 종종 사라지고 만다. 어느 주요 철도 회사의 최고 경영진은 회사가 추진하는 일을 정부가 허용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때 재무담당 부사장이 새로 부임했는데 그는 그런 교훈을 아직 배울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그는 워싱턴으로 가서 주간통상위원회를 방문하고는 몇 가지 혁신적인 사업들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에 대해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의 요청사항은 우리 위원회가 관심을 둘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일부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세요. 그리고 결과를 측정해 본 뒤에 성과가 있으면 기꺼이 허가를 내드리겠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언하는 것은 타성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지 항상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은 제약이 조건이 부과된 경우에도 그러나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많은 제약 조건이 부과된 경우에도 거기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중요하고 의미 있으며 적절한 일들이 흔히 존재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는 그런 것들을 찾으려 한다. 만약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면 그는 자신의 시간과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도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을 거의 틀림없이 깨닫게 된다. 강점을 살려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자신의 능력, 일하는 습관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우리는 결과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즉 성과를 높이는 방법을 파악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개개인은 성인이 될 무렵이면 대체로 누구나 자신이 일을 아침에 더 잘하는지 또는 밤에 더 잘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개개인은 글을 쓸 때 많은 초안들을 빨리 만들고 나서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것과 문장 하나하나에 대해 그것을 완벽하다고 느낄 때까지 꼼꼼하게 따지면서 쓰는 것 사이에 어느 편이 자신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인지 대체로 알고 있다. 개개인은 자신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사전에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하는 것, 간단한 노트만 가지고 하는 것 또는 어떤 준비도 없이 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을 잘하는지도 알고 있다. 개개인은 자신이 위원회의 한 구성원일 때 일을 잘하는지 또는 혼자서 할 때가 더 나은지를 알고 있다. 또는 위원회의 구성원일 때는 전혀 무능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전에 일에 대한 세부적인 윤곽이 서 있을 때, 다시 말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두었을 때 가장 일을 잘한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충분해서 그리고 그 일을 마감일 훨씬 전에 끝낼 수 있을 때 가장 잘한다. 어떤 사람은 읽는 사람인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이다. 이 모든 것들과 관련해 개개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 자신이 오른손잡이인지 또는 왼손잡이인지를 아는 것과 같이 말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피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당연히 피상적인 것이라고 치부할 필요는 없다. 앞에서 설명한 많은 기질과 습관은 개개인의 세계관 그리고 그 속에서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과 같은 개인의 기본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비록 그것이 피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런 일의 습관은 목표 달성 능력의 원천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특정 종류의 일에도 적용된다.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또한 이에 따라 행동한다. 총체적으로 정리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는 자기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결코 다른 유형의 사람인 척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성과와 결과를 자세히 검토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자문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분히 어려운 일로 치부되지만 나로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로 보이는 것들은 무엇인가? 예컨대 많은 사람들은 정녕 싫어하는 최종 보고서 작성을 손쉬운 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은 보고서를 철저히 검토한 후 까다로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다소 어려워하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자. 달리 말하면 그는 책임을 갖는 의사결정권자일 때보다는 문제를 조직적으로 검토, 정리하는 참모일 때 목표를 훨씬 더 잘 달성하는 유형의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할 때 잘한다는 사실에 대해 스스로 알 수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천성적으로 협상을 매우 잘한다는 것을 특히 노조와의 단체 교섭과 같은 감정적인 요소가 내포된 협상에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는 또 노조 측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예측이 대체로 맞았는지의 여부도 알고 있다. 이런 성격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강점이나 약점에 대해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두에 둘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감정이나 약점은 전문 분야의 지식이나 예술 분야의 타고난 자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타고난 기질 또한 어떤 사람의 성취 능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어른들은 대체로 자신의 기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하고 그것도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확인한 그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서 설명한 내용과는 달리 강점을 활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실천적 행동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태도는 실천적 행동을 거듭함에 따라 개선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동료들, 즉 상사들 뿐만 아니라 부하들에 대해 스스로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 대신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하려고 원칙을 세운다면 그는 강점을 찾고 그것을 활용하는 태도를 곧 습득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이다. 조직 내에서 목표 달성이 필요한 모든 부문에 걸쳐 기회는 늘리고 문제는 손을 보지 말아야 한다. 이 원칙을 사람과 관련된 부문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도 많다.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는 자신을 포함해 모든 구성원을 기회의 대상으로 관찰한다. 그는 강점만이 결과를 창출한다는 것을 안다. 약점은 두통거리를 낳을 뿐이다. 그리고 약점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다. 게다가 그는 어떤 경우이든 간에 인간 집단의
성과 기준을 그 집단 리더의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므로 그는 리더십 기준이 진짜 강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스포츠에서 신기록이 수립되는 순간 세계 곳곳의 선수들은 다시 새로운 차원의 기록 작성을 위한 도전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오랫동안 아무도 1마일을 4분 내에 주파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로저 베니스터가 그 기록을 깨뜨렸다. 그러자 평범한 단거리 선수들이 겨우 과거의 기록에 육박해 하고 있는 동안 새로운 선두주자들은 4분이라는 벽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세상사를 두루 살펴보면 선두주자들과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거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선두주자의 성과가 올라가면 평범한 사람의 성과도 올라갈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는 집단 전체의 평균적인 성과를 올리기보다는 선두주자 한 명의 성과를 올리는 쪽이 더 쉽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므로 그는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선도적인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강점을 지닌 사람을 리더십 지위에 그리고 표준을 설정하고 성과를 올리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고 약점이 그 하나의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무시해야 한다. 최고 경영자의 임무는 인간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처럼 개개인이 가진 온갖 강점과 건장 및 야망 등을 활용해 전반적인 성취 능력을 크게 증가시켜야 한다.